WWF의 본격적인 1993년 시즌은 1월에 PPV 로얄 럼블 93으로 막을 열었다. 1월 24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아쿠아레나에서 열린 로얄 럼블 93의 메인 카드는 히트맨 브렛 하트와 레이저 라몬의 WWF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그리고 로얄 럼블에서만 볼 수 있는 경기인 30인 출전 로얄 럼블 매치였다. 이번 로얄 럼블 93은 우승자에게 이어지는 레슬매니아에서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한다는 옵션이 붙은 최초의 로얄 럼블이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로얄 럼블과 레슬매니아는 장편 드라마의 전편과 후편에 해당하는 관계성을 얻게 되었다. 이날 공식 라인업 첫 경기에서는 스타이너 브라더스가 비버리 브라더스에게 승리했고, 이어진 경기에서 숀 마이클스는 마티 자네트를 상대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매치에서 승리하여 벨트 방어에 성공했다. 마티 자네티는 1991년 12월 바버샵 사건 이후 숀 마이클스와 치열하게 대립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가택연금 처분을 받는 등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렸다가 1992년 10월 WWF에 복귀할 수 있었고, 마침내 PPV에서 숀 마이클스와 1대1 경기를 갖게 되었다.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던 옛 태그 파트너끼리의 시합은 꽤 훌륭한 경기를 만들어냈지만, 마티 자네티는 이 경기 이틀 후 다시 WWF에서 해고당하고 만다. 로얄 럼블 이틀 후 산호세에서 열린 슈퍼스타즈 녹화 중 마티 자네티가 대기실에서 기절해버리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당시 쇼는 마티 자네티가 만취 상태로 경기장에 왔다고 주장했고, 마티는 그저 피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옛 태그 파트너이자 지금은 원수라는 상황은 링 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사생활에서도 그랬다. 마티는 이후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5월 러에서 복귀할 수 있었고, 당일 숀 마이클스를 꺾고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올랐다. 참고로 빈스는 숀 마이클스가 월드 챔피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로얄 럼블 93에 마티 자네티와의 시합을 보고 그가 월드 챔피언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1988년 여름 WWF를 떠나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벤벤 비길로가 악역으로 컴백하여 5년 만에 다시 PPV 무대에 섰다. 프로레슬링 역사상 최고의 빅맨 중 하나이자 머리에 450만원짜리 문신을 새긴 그는 이날 빅보스맨을 상대로 플라잉 헤드버스로 승리했다. 그는 슈퍼 헤비급이면서도 경량급을 연상케 하는 스피디한 움직임, 거기에 빗자루와도 시합을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좋은 경기력을 가진 선수였다. 그러나 그 안정적인 실력이 반대로 상대방 또는 태그 파트너를 띄워주는 데에만 쓰이면서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구소련 아마추어 레슬러인 사르만 하시미코프가 프로레슬러로 전향하여 신일본 프로레슬링에 등장했을 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때 현상금 사냥꾼으로 온갖 위험한 상황을 헤쳐오며 실전 능력도 강하다고 알려진 그가 상대가 되어야 했고, 나중의 일이지만 레슬매니아 11에서도 NFL 스타 로렌스 테일러의 1회성 프로레슬링 경기도 벤벤 비길로가 상대를 맡았다. 문제야 키타오 코지의 데뷔전에서 패배한 후 자신의 역할에 혐오감을 느낀 그는 스모로 전향하려 했지만 머리에 새긴 타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1992년 말 WWF와 재계약 당시 1993년에 회사의 핵심 선수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큰 기대감을 품고 컴백했던 벤벤 비딜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WWF 생활은 그에게 좌절의 연속이 될 뿐이었다. 한편 로얄럼블 93 개최 당시 브렛의 챔피언으로서의 일상은 3개월째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챔피언으로서의 일상이란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감고 그날의 메인 이벤트에서는 메인 이벤터로서의 책임감으로 언제든 경기장에 찾아와 준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시합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일이었다. 브렛은 빈스의 아버지 빈스 시니어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뉴욕 스타일, 즉 헐크 호건 스타일도 릭 플레어 스타일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브렛의 눈에 헐크 호건은 대전 상대가 킹콩 번디이건 버스케이크이건 누가 됐든 지간에 호건 스타일에 끼워버리는 궁극의 원 패턴을 확립한 챔피언이었다. 즉, 호건의 경기는 호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레퍼토리가 부족함은 물론이고 대전 상대를 누구로 바꾸어도 차이가 크지 않은 시합들이었다. 브렛은 릭 플레어에 대해서는 호건보다 가지고 있는 기술의 레퍼토리는 풍부했지만 그 레퍼토리를 항상 순서대로 소화해가는 타입의 레슬러라고 생각했다. 브렛이 경기력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는 릭 플레어를 평가절한다는 것은 당시 프로레슬링 미디어 관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다. 어쨌든 브렛에게 있어서는 호건의 프로레슬링도 플레어의 프로레슬링도 무엇 하나 놀라울 것 없는 지루한 영상의 반복처럼 보였다. 나중에 브렛을 대표하는 더 베스트 데어리즈, 더 베스트 데어러즈, 더 베스트 데어레 보일비, 즉 지금도 최고이고 예전에도 최고였으며 앞으로도 최고일 것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매 시합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도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는 품질 보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호건이 사라진 WWF의 링에서는 호건 스타일 프로레슬링이 점차 단계적으로 그 모습을 감추어갔다. 헐크 호건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강력한 푸시를 받았던 얼티밋 워리어, 선역과 악역 모두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던 시드 저스티스 같은 근육형 헤비급들이 모습을 감추었고 호건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마초맨 랜디 세비지도 당시엔 현역 생활을 일단 보류했다. 브렛 하트, 숀 마이클스, 언더테이커, 레이저 라몬처럼 호건보다 조금 더 젊은 슈퍼스타들이 메인 이벤터 자리를 하나둘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링 위는 물론이고 백스테이지에서도 점차 80년대 그림자가 지워지기 시작했다. 빈스는 1957년생 브렛을 리더격으로 하는 이 그룹을 유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지었다. 브렛 하트와 레이저 라몬의 타이틀 매치는 브렛이 그리던 순수하고 심플한 링 위에서의 기술 공방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치였으며 프로레슬링을 보는 안목이 있던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레슬링 매치였다. 브렛이 다양한 자세에서 샤프슈터를 노리면 라몬은 그것을 하나하나 방어하고 또 라몬의 공격을 브렛은 다양한 각도에서 반격해냈다. WWF에서는 이전까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믿기지 않는 퍼즐 같은 공방이 관객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약 17분간 펼쳐진 시속 게임은 브렛이 라몬의 관절기를 기스핀으로 반격하고 라몬이 이를 벗어나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샤프슈터를 성공시켜 브렛이 승리했다. 브렛의 시그니처 기술은 샤프슈터였는데 사실 PPV에서 그가 샤프슈터로 WWF 월드 챔피언십에서 승리한 것은 단 3번뿐이다.
한 번은 이전 서바이버 시리즈 92, 숀 마이클스와의 대결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날 레이저 라몬과의 시합이었다. 브렛이 릭 플레어를 꺾고 WWF 월드 챔피언에 오른 것이 빅서프라이즈였던 만큼 빈스는 브렛을 장기적인 챔피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덕분에 앞으로의 WWF 월드 챔피언 전선은 새로운 챔피언을 내세우려는 빈스와 그것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브렛의 공방으로 이어진다. 바로 그 새로운 챔피언 후보 중 한 명이 이날 WWF 월드 챔피언십이 끝나고 프로모를 선보이면서 데뷔 무대를 가졌으니 그 인물이 바로 렉스 루거였다. 그는 1987년부터 1992년 2월까지 NWA, WCW에서 활약하다가 같은 해 3월 WWF와 계약하면서 보디빌더로 변신했다. 그는 WWF 산하 보디빌딩 단체인 WBF의 간판 스타가 될 예정이었으나 WBF가 소멸되면서 프로레슬링 컴백 나르시스트 렉스 루거로 WWF에 데뷔했다. 이어서 30인출전 로얄 럼블 매치가 펼쳐졌는데 여전히 로스터 변화는 극심했다. 로얄 럼블 매치에 출전한 30명의 선수 중 절반이 넘는 18명이 모두 1년 안에 WWF를 떠나게 된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웠는지 홍보 포스터에는 로얄 럼블에 등장하지 않는 브리티시 불독, 워리어, 카말라, 레일즈의 얼굴이 들어있을 정도였다. 전년도에 3번으로 등장하여 우승을 차지했던 릭 플레어가 이번엔 1번으로 등장했으며 2번으로 밥 백런드가 등장했다. 두 사람 모두 전 WWF 월드 챔피언이었는데 백런드는 1983년 12월 아이언 시크에게 벨트를 넘겨준 뒤 일본과 AWA에서 활약했다. 그 후 1992년 여름 선수층이 얇아진 WWF가 다시 그를 데려왔고 주로 하우스쇼에서 경기했다. 그는 선형 미드카더로서 당시 혼란 속에 있던 WWF에 좋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폭식과 폭음이 일상이었던 많은 선수들과 달리 철저한 식단 관리로 유명했고 덕분에 경기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도 좀처럼 지치지 않았다. 당시 몇몇 선수들은 그런 밥 백런드의 모습을 보고 그의 식단을 따라서 몸 관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기믹을 바꾸고 브렛에게서 챔피언 벨트를 빼앗아 오기도 한다. 릭 플레어는 10번으로 등장한 미스터 퍼펙트에게 탈락했는데 사실 이미 전날 패자가 WWF를 떠나는 조건이 붙은 경기에서 패배하여 WWF를 떠나는 장면을 녹화해둔 상태였다. 릭 플레어는 로얄 럼블 92에서 최장시간 생존 기록을 세웠었는데 이날 백런드가 1시간 1분 10초를 버티면서 기록은 깨지고 말았다. WWF로서는 어차피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된 릭 플레어의 기록을 최대한 빨리 지워버릴 필요가 있었다. 이날 등장 번호 7번의 테네시의 왕이자 USWA의 최고 스타 그리고 공공연하게 안티 WWF 안티 빈스 맥맨의 입장을 고수하던 제리 롤러가 등장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스터 퍼펙트가 그를 탈락시키자 롤러는 장외에서 퍼펙트를 끌어당겨 탈락시켰는데 AWA 시절 두 사람이 대립했던 것을 기억하는 팬들을 위한 보너스 트랙이었다. 그는 친구에게서 받은 왕관과 망토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았는데 이날 대기실에 있다가 링으로 나가기 위해 왕관을 집으려는 순간 그 안에 누가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이 망토만 걸치고 나갔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제리 롤러가 WWF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USWA와 WWF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브렛 하트와 마초맨이 USWA의 링에 서기도 했다. 경기 중반 링을 정리한 언더테이커의 앞에 괴물 같은 선수가 등장했는데 언더테이커에게 매번 당하던 하비 위플먼이 복수를 위해 데려온 자이언트 곤잘레스였다. 이 둘의 충돌은 3개월 후 열릴 레슬매니아 9의 예고편이었다. 이번 로얄 럼블 93은 릭 플레어와 시드 저스티스가 회사를 떠나면서 악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 수혈된 선수들이 돋보였는데 레이저 라몬은 브렛 하트와 메인 이벤트에서 월드 챔피언십 매치를 치렀고 벤벤 비길로는 오랜 기간 강력한 헤비급 미드카더로 군림한 빅보스맨을 꺾었다. 그리고 27번으로 등장한 요코주나는 순식간에 6명을 탈락시키며 링 위를 대청소했고 이어서 핀폴을 시도하는 마초맨을 그대로 장어로 날려버리면서 우승까지 차지했다. 일본에서 활약하던 요코주나는 WWF 데뷔 3개월 만에 로얄 럼블 우승, WWF 월드 챔피언십 도전권, 그리고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1986년 프라임타임 레슬링에서 처음 함께 무대에 선 이후 레슬링 챌린지에서 파트너로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고릴라 먼슨과 바비 이난, 로얄 럼블 93은 이들이 함께 출연하는 마지막 WWF PPV였으며 먼순의 자리는 짐 로스가 이어받게 되고 희나는 연말이 되기 전 WWF를 떠난다. 이번 로얄 럼블은 16,000명의 관중을 동원했으며 전년도 로얄 럼블 92보다 PPV 구매율이 더 하락했지만 이 하락세는 무려 1998년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빈스 맥맨은 로얄 럼블이 열리고 있던 이 시기 어느 인물과 몰래 물밑 접촉을 하고 있었다.